사람이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윤호 일병이 자대 배치를 받은 건 한겨울 눈발이 잦아든 1월 초였다. 입소 전에는 밝은 표정으로 남자라면 군대 한 번쯤은 괜찮겠죠라고 말했지만 막상 도착한 부대는 그런 그를 반기지 않았다. 윤상우 병장. 악명 높은 고참으로 주먹보다 말이 느린 사람이라 불렸다. 병장 윤은 군기라는 이름으로 신병의 멱살을 잡았고 실수 하나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주먹이 먼저 날아갔다. 정윤호는 그가 말하는 군기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감히 반항도 항의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하루하루를 견디는데 집중했다. 이게 다 군대니까 누구나 겪는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전 장비 정리를 하던 도중 윤호는 케이블 하나를 뒤늦게 확인했고 그것이 화근이 되었다. 윤 병장은 그를 훈련장 한가운데로 불러 세운 뒤 아무 말 없이 갈비뼈를 주먹으로 가격했다. 퍽 소리와 함께 윤호는 무릎을 꿇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고 옆구리에서 느껴지는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 이게 군대인 거 몰라. 군기는 배워야 되는 거야. 윤 병장은 그렇게 말하며 돌아섰고 주변의 간부와 선임들은 모른 채 했다. 윤호는 부여잡은 옆구리를 감싸준 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진통은 밤새 계속되었고 그는 결국 새벽 점호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군 병원으로 후송된 윤호는 갈비뼈 2개의 실금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의무관은 별다른 조치 없이 종이 한 장을 건넸다. 진술서였다. 넘어지면서 부딪혔다고 쓰라고 했다. 윤호는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그의 눈동자엔 분노도 슬픔도 아닌 깊은 허탈감만 담겨 있었다. 그때였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섰다. 정복을 차려입은 여군. 어깨에는 번쩍이는 별 2개. 냉철한 눈매와 정돈된 걸음걸이. 그 누구도 쉽게 말을 붙일 수 없는 위엄이 풍겨 나왔다. 그녀는 침대에 누운 윤호를 바라보았다. 입술이 푸르게 질린 얼굴, 붕대로 감싼 옆구리. 잠든 듯한 윤호의 손등 위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그녀는 윤호의 어머니, 임혜진 소장이었다. 육군 여군 최초 사단장, 수십 년간 군기 감찰과 교육을 맡아온 전설 같은 인물.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그 어떤 계급보다도 먼저 아들의 엄마였다. 진술서를 집어든 임 소장은 말없이 종이를 반으로 접고 조용히 찢었다. 간호장교가 경례를 올리자 고개만 끄덕였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병실 의자에 앉은 그녀는 윤호의 손을 꼭 잡았다. 말하지 않아도 된다. 군기는 사람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다. 엄마가 아니 사단장이 처리하마.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스며 있었다. 윤호는 미세하게 눈을 떴고 눈가가 붉게 젖어들었다. 그날 밤 누군가의 엄마이자 군인이었던 한 사람이 작은 전쟁을 시작했다. 군 병원에서 벌어진 그 짧은 만남은 부대 안에 아무도 모르게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다. 윤호는 아직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그의 이름은 이미 보고서에 수차례 언급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간부는 그를 문제신병으로 분류하려 했다. 상급자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적응력이 떨어진다. 무단 이탈 가능성 관찰 대상. 그 말도 안 되는 낙인이 찍히던 순간 부대 작전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임혜진 소장. 현재 이 부대의 상급 사단장이자 윤호의 어머니였다.
임 소장은 누구에게도 자신의 아들과의 관계를 밝히지 않았다. 모든 보고는 규정대로 감정 없이. 그녀는 개인 감정보다 먼저 군인으로서의 책임을 택했다. 사단 지휘통제실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임 소장의 감찰 요청은 곧바로 상부 지시로 전환되었고 내부 감찰반이 부대에 투입됐다. 대상은 제한 없이 전 간부와 병사, 윤상호 병장 역시 포함되었다. 윤 병장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군대에서 후임 하나 잡는 건 일상이라 믿었다. 오히려 자기가 신고당했다고 하자 몇몇 고참들은 키득이며 농담까지 했다. 야, 이참에 병장님도 감찰 한번 받으시죠. 군기 좀 세우는 게 무슨 죄냐고. 하지만 사단 감찰팀이 내려오고 수사단이 자료를 수거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훈련 기록, 의무실 진료 이력, 통신 내역까지 확보되자 간부들은 말을 잃었다. 백하림 중령, 해당 부대장이자 윤호의 상관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간부 회의에서 말했다. 이거 감찰 수위가 이상합니다. 이건 그냥 상급 보고가 아니라 누가 조종하는 겁니다. 그 순간 작전장 한쪽에서 조용히 있던 최주상 대위가 고개를 들었다. 그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혹시 그 신병 사단장님 아들 아닙니까? 모두의 눈이 커졌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확 얼어붙었다. 그간 윤호를 가볍게 여겼던 말들이 하나둘 떠오르며 서로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윤상호 병장은 진술서 작성을 위해 조사실로 불려갔다. 그는 여전히 건들건들한 태도로 앉아 있었지만 조사관이 펼친 증거 파일 앞에서 말문을 잃었다. 의무기록, 목격자 진술, 훈련 기록 속 누락된 항목들, 그리고 사단장 직인까지 찍힌 감찰 서류. 윤 병장은 처음으로 자신의 상황이 단순한 신병 장난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었다. 그 사단장, 누구 아버지예요? 조사관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단호하게 말했다. 그 아들 내가 갈비뼈 부러뜨린 훈련병. 그 아이가 사단장 아들이다. 그 한 문장에 윤 병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군기라는 말의 의미가 완전히 뒤집혔다. 부대 전체가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누구도 쉽게 말을 못 꺼냈고 사소한 명령에도 얼굴이 굳어졌다. 정윤호. 그의 이름 앞에 붙은 사단장의 아들이라는 5글자는 모두의 무릎을 굳게 만들고 있었다. 감찰은 생각보다 조용히 시작됐다. 소리도 없이 예고도 없이 사단 감찰반 소속 장교 셋과 헌병 둘이 흰 봉투를 들고 부대에 들어섰을 때 누구도 상황을 설명해 주지 않았다. 처음엔 간단한 정기 점검인 줄 알았던 중대 간부들은 컴퓨터와 훈련일지, 보고서, 파일이 하나씩 빠져나가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신문이 아니라 기록 확인이라는 점이 그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감찰반은 중대장의 사무실이 아닌 보급창고 한쪽 빈 사무실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따로 말을 섞지 않았다. 질문은 짧고 대답은 문서로 요구되었다. 조사 대상자 명단에는 장교부터 병사까지 이름이 촘촘히 적혀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불려간 이는 윤상호 병장이었다. 그는 처음엔 의기양양했다. 감찰 따위 부대에선 늘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는 생각이었고 아무리 따져봤자 후임 하나 말 안 듣는 게 죄는 아니라고 믿었다. 하지만 책상 위에 펼쳐진 문서 앞에서 그의 미소는 빠르게 사라졌다. 사진, 진술서, 의무기록, 목격자 메모, 심지어 복무 중 작성된 윤호의 생활기록부까지 있었다. 윤 병장은 입술을 물었다. 이건 단순한 감찰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부대 안에서 오랫동안 윤호를 지켜봤고 모든 걸 기록해왔다는 뜻이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맞은 상대는 단순한 신병이 아니었다. 간부들의 태도도 서서히 바뀌었다. 백하림 중령은 평소 권위적이고 고압적이던 언행을 바꾸고 장교 회의에서 먼저 고개를 숙였다. 혹시라도 교육이 미흡했다면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병영 문화가 아직 개선되지 못한 점 반성합니다. 그의 말은 책상 건너편에 앉아있던 감찰 담당관에게 향했지만 사실상 그 너머를 의식한 말이었다. 그 누구도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조사엔 사단장이 있다. 그녀의 그림자가 드리운 순간부터 부대는 이전과 같지 않았다. 식사 시간에도 병사들은 웃지 않았다. 간부들은 퇴근을 미루고 문서 보관실을 재정비했다. 아무도 감히 큰 소리를 내지 못했고 병사들끼리도 눈치를 보며 움직였다. 반면 윤호는 여전히 병원에 누워 있었다. 그는 누가 감찰을 지시했는지도 부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다. 그저 자신의 갈비뼈 통증보다 그날 넘기지 못한 진술서 한 장이 계속 떠올랐다. 그 종이에 거짓말을 썼다면, 그렇게 넘겼다면 지금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한 장을 찢은 사람, 자신의 손을 덮고 아무 말 없이 병상 옆을 지켰던 단 한 사람, 그녀가 자신의 엄마라는 것을 다시 떠올릴 때마다 윤호의 가슴은 알 수 없는 울컥함으로 물들었다. 병실 창가로 빛이 비치던 오후, 임혜진 소장이 조용히 문을 열고 병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여전히 정복을 입고 있었고 윤호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윤호는 입술을 때려 했지만 엄마는 먼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말하지 마라. 진실은 곧 모두가 알게 될 테니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동시에 슬퍼 보였다. 아들의 갈비뼈보다 더 깊은 상처를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이었다. 그날 저녁 부대 게시판에는 지휘부 특별감찰조사 시행 공고가 공식적으로 게시되었다. 조사는 이제 시작이었다. 그리고 누군가의 침묵은 끝나기 시작했다. 윤상호 병장은 감찰실에서 나와 돌아오던 순간 기분이 이상했다. 분명히 그는 예전처럼 큰 소리로 후임들을 휘두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만 이상하게 주변 시선이 달라져 있었다. 막사 입구에 다다를 즈음 후임 하나가 그를 향해 서둘러 경례를 붙였다. 하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말없이 지나가는 병사의 태도에 윤 병장은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다. 이상했다. 늘 당당했던 그가 왜 갑자기 고개를 떨구기 시작했을까? 답은 간단했다. 이제 병사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자신이 괴롭힌 훈련병의 엄마가 투스타 사단장이라는 사실을. 그날 오후 중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군기 교육이 열렸다. 백하림 중령이 직접 지휘하는 교육이었고 간부와 병사를 가리지 않고 전원이 참석해야 했다. 회의실 안 형광등 소리조차 거슬릴 만큼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곳에 임혜진 소장이 들어섰다. 검은 정복에 2개의 별이 반짝였고 모두가 반사적으로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녀는 단상 앞에 섰다. 종이 한 장 없이 말없이 청중을 바라보며 긴 호흡을 내쉬었다. 군기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누군가를 부수는 게 아니라 함께 서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그 말 한마디에 회의실이 숨을 삼켰다. 이어진 말들은 짧고도 단호했다. 진실을 감춘 자, 모른 척한 자, 방관한 자. 그 누구도 이 사단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녀의 음성은 높지 않았지만 전율은 등을 타고 내려갔다. 윤상호 병장은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그 눈빛은 단 한 번도 그를 향하지 않았지만 그건 오히려 더 무서웠다.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간부 중 몇 명은 침을 꿀꺽 삼켰다. 윤 병장의 행동을 묵인했던 하사, 진술서를 종용했던 행정보급관, 부대장의 보고를 대신 써주던 다위까지 그들은 각자 신문서를 받았고 그날 밤 모두 소환되었다. 회의가 끝난 뒤 윤호는 병원에서 복귀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갈비뼈의 실금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는 어쩐지 몸이 가볍다고 느꼈다. 누군가 자신의 편에서 싸우고 있다는 감각. 그건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복귀 전날 밤 어머니는 다시 병실을 찾았다. 그녀는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군기는 절대 약자를 무릎 꿇게 하는 게 아니다. 진짜 군기는 누구도 고개 숙이지 않게 만드는 거야. 윤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정복을 벗고 마지막으로 병실 불을 꺼줬다. 다음 날 윤호가 복귀한 순간 중대원들은 하나같이 그를 바라봤다. 누구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바뀌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맞고 온 훈련병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사단장의 아들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두려워하면서도 존중하게 된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바꿔낸 병사였다. 그리고 그날 밤 부대에는 처음으로 웃음소리가 사라졌다. 그건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진짜 군기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순간이었다. 감찰은 끝난 줄 알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뒤부터 시작이었다. 징계자 명단이 발표되기 전날 사단 전체에 공문 하나가 일제히 돌았다. 익명 진술은 감찰의 핵심입니다. 거짓 없는 자는 반드시 보호받습니다. 그 문장은 간결했고 담담했지만 부대 안엔 뚜렷한 울림을 남겼다. 침묵하던 병사들 사이로 마치 금이 간 얼음처럼 작은 용기들이 번지기 시작했다. 처음 문을 두드린 건 한 명의 이등병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감찰실에 들어가 앉았고 쭈뼛거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윤상호 병장이 후임 돈을 걷었다고요. 아프다고 하면 얼차려 시켰고요. 윤호 일병 맞은 거 저도 봤습니다. 그 말 한마디는 곧 도미노처럼 퍼졌다. 그날 저녁 2명의 상병과 1명의 하사가 추가 진술을 자청했다. 그들 모두는 서로 다른 시간에 들어왔지만 진술서의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다. 윤상호 병장은 단순한 강한 고참이 아니었다. 상습적인 구타는 물론 PX 물품을 갈취하고 휴가 복귀자들에게 바가지 돈을 걷어왔던 인물이었다. 그는 누군가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당당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름도 계급도 없는 사람들이 먼저 움직였다. 죄 없는 자가 고개를 들자 감춘 자들이 숨을 쉬지 못했다. 윤 병장은 끝내 공식 징계 발표 하루 전 헌병대로 연행되었다. 그는 끝까지 억울하다 했다. 후임 교육이었다고, 군기였다고,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러냐고 소리쳤다. 그러나 누구도 고개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를 부축하던 헌병조차 무표정한 얼굴로 땅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밤 부대 게시판에 현장 부적합 인원 긴급 전출 조치가 붙었다. 이름은 없었다. 그러나 모두가 알았다. 그 종이 위의 익명은 윤상호 병장이었다. 윤호는 그 사실을 복귀 이틀째에 들었다.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 다만 점오전 내무반 침상에 놓여있던 반성문 서류가 사라져 있었고 대신 그 자리에 사단 감찰반 직인이 찍힌 한 통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당신의 침묵이 모두의 용기를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 감찰반 일동
윤호는 그 종이를 조용히 접었다. 처음이었다. 자신의 고통이 누군가를 바꿨다는 감각. 엄마가 아니었다면 그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어머니는 정의를 명령하지 않았다. 다만 아들에게 책임을 보여줬다. 며칠 뒤 임혜진 소장은 마지막으로 사단 연병장 앞에 섰다. 전 장병이 모인 가운데 그녀는 군복을 단정히 여미고 단상에 올랐다. 진짜 군기는 누군가를 혼내는 게 아닙니다. 진짜 군기는 약자가 고개 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녀는 단상에서 물러나며 경례를 붙였다. 그 순간 몇몇 병사들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따라 경례했다. 박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병사들이 사단장을 두려워서가 아니라 존경해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사이 윤호는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그는 이제 누구의 아들도 아니었다. 스스로의 이름으로 군 생활을 시작한 한 병사였다. 윤호가 복귀한 지 일주일. 부대는 조용했다. 과장된 사과도 자기적인 환영도 없었다. 그저 일과가 흘러갔고 병사들은 눈치를 보며 윤호를 바라봤다. 누군가는 그를 사단장의 아들이라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그가 분위기를 망쳤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하지만 윤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침상만 정리하고 조용히 식사하고 묵묵히 훈련을 받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그를 때린 병장은 사라졌고 부대 분위기는 뒤집어졌는데 왜 그가 더 고립된 기분이 드는 걸까?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멀리했다. 윤호는 그 사실이 더 아팠다. 갈비뼈는 나았지만 마음의 멍은 더 오래 남았다. 그러던 어느 날 사격 훈련에서 윤호는 우수사수로 선발되었다. 전술 훈련 때도 실수 없이 임무를 완수했고 야간 초소 근무 중엔 간부의 긴급 점검에서도 이상 없이 보고를 마쳤다. 말은 없었지만 그의 행동은 달랐다. 누구보다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정확하게. 그는 단 한 번도 사단장 아들이라는 걸 내세우지 않았다. 오히려 누구보다 앞장서서 자신을 낮췄다. 그 모습을 가장 먼저 알아본 건 신병 훈련을 막 마친 이등병이었다. 그는 점호전 조심스럽게 윤호에게 물었다. 그날 진짜로 아프셨죠? 근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윤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어깨를 두드리고 방독면을 꺼내어 정리해 주었다. 그날 이후 서서히 변화가 일어났다. 식사 중 자리를 비켜주던 병사들이 이번엔 윤호 옆자리에 앉기 시작했고 작업 중 그의 지시에 따르는 인원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그를 무시하던 몇몇 상병조차 이제는 눈을 마주치며 인사를 건넸다. 존경은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강요 대신 침묵 속 실력으로 보여주었다. 그 누구보다 군인의 자세로 그리고 인간적인 태도로 말이다. 그 무렵 부대는 변화했다. 막사 게시판엔 감찰 결과와 함께 병영문화 개선 10대 실천안이 붙었고 부대장은 매주 간부 간담회를 통해 듣는 리더십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형식처럼 느껴졌던 그 변화는 점점 습관이 되었고 마침내 분위기가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신병훈련소에서 새로 들어온 훈련병이 막사에 들어왔다. 그는 윤호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들었어요. 여기 진짜 군기 무섭지 않대요. 대신 진짜 군대 같대요. 그 말에 윤호는 피식 웃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무서운 건 잠깐이고 같이 서는 건 오래 가니까. 그날 저녁 윤호는 보급창고 정리 작업을 마친 뒤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는 하늘 너머로 어머니가 입었던 정복이 떠올랐다.
그녀는 말했었다. 군기는 사람을 무릎 꿇리는 게 아니라 고개 들게 하는 거라고. 윤호는 이제 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곳은 비로소 진짜 군대가 되어가고 있었다. 윤호가 복귀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부대는 점점 안정을 되찾고 있었고 병사들 사이에선 조심스러운 존중이 퍼지고 있었다. 윤호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더 이상 움츠림이 아니라 단단함이었다. 이따금씩 복도에서 마주치는 상급자들도 그를 피해가지 않았다. PX에서 우연히 마주친 후임은 윤호가 쥐고 있던 계란 한 개를 건네받으며 웃었다. 병사들 사이의 벽은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군기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호는 알고 있었다. 이 변화는 단지 제도나 규율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통과 침묵,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의 결단에서 비롯된 것임을. 그 무렵 사단 내부에 임해진 소장의 예편 소식이 전해졌다. 그녀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정복을 벗기로 결심했고 지휘 통제실에서는 소규모 비공개 송별식이 준비되고 있었다. 윤호는 그 소식을 훈련 중에 들었다. 그녀가 떠난다는 건 그에게 이상한 공허함을 남겼다. 부대는 여전히 있었고 임무도 변함없었지만 자신의 뒷배가 사라진다는 불안감이 아닌 어딘가 삶의 한 장이 끝나는 느낌이었다. 며칠 후 임혜진은 마지막 순시를 돌았다. 행정보급관이 문을 열며 경례를 붙이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마지막으로 윤호가 있는 내무반을 찾았다. 병사들은 갑작스러운 사단장의 방문에 술렁였고 모두 일어났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손을 들어 그들을 안치고 윤호를 바라보며 천천히 걸어갔다. 윤호는 자연스럽게 자세를 바로잡고 경례했다. 그녀는 가볍게 받았다. 그리고 이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 병영이 한 달 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기 있는 여러분이 제일 잘 알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도. 병사들은 숨을 죽였다. 누구도 윤호를 직접 보진 않았지만 모두가 그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군복을 벗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군인은 옷에 달린 별이 아니라 책임과 용기를 품은 사람이니까요. 윤호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사단장으로서가 아닌 어머니로서 아들의 등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부대 전체 방송에서 사단장의 퇴임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형식적인 감사 인사였지만 마지막 문장에선 작은 숨소리가 묻어 있었다. 진짜 군기는 사람을 세우는데 쓰여야 합니다. 그것이 별을 단 이유였습니다. 윤호는 혼자 침상에 앉아 그 방송을 들었다. 천장을 바라보다 문득 웃음이 나왔다. 엄마는 끝까지 사단장이었고 끝까지 군인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별 아래 있지 않아도 괜찮았다. 스스로 빛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윤호는 전역을 한 달 앞두고 있었다. 시간은 여전히 똑같이 흘렀지만 그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달라져 있었다. 병사들끼리의 말투, 간부들의 태도, 작업 지시 하나까지 무언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고 그것은 분명 누구 덕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변화였다. 매일 아침 기상 나팔에 맞춰 일어나 침상 정리를 하고 점호를 마친 뒤엔 작업 지시서를 확인했다. 그는 더 이상 중대장의 눈치를 보지도 후임들의 시선을 의식하지도 않았다. 그저 매 순간 자신이 할 일을 정확히 해냈다. 그에 대한 평가도 자연스레 따라왔다. 훈련 시뮬레이션에선 분대장 임무를 맡았고 작전계획 요원으로도 이름이 올랐다. 윤호는 그 자리가 부담스럽지 않았다. 그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엄마 때문이 아닌 것을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PX에서 후임 이병이 다가왔다. 말없이 사이다 캔을 건넸고 윤호는 당황스러운 듯 받았다. 후임은 작게 말했다. 전 형님 덕분에 여기 안전하다고 느껴요. 윤호는 말없이 캔을 따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 받은 모든 표창보다 더 묵직하게 느껴졌다. 저녁을 하루 앞둔 날 밤, 그는 혼자 일지장을 펼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처음엔 군번줄 번호, 이어서 훈련 일지, 마지막으로 단 한 줄을 썼다. 누군가를 위해 고개 들게 하는 시간이었다. 그는 그 문장을 천천히 덮었다. 다음 날 정문으로 향하는 길. 그는 누군가 부를 때까지 뒤돌아보지 않았다. 정복 대신 단정한 사복 차림, 손엔 작은 짐 하나. 정문 앞엔 한 차량이 대기 중이었다. 창문이 열리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끝까지 곧게 섰구나. 이젠 군인이 아닌 내 이름으로 살아라. 임혜진. 그녀는 사복 차림의 여성으로 더 이상 별 2개를 달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 어떤 장성보다 강했다. 윤호는 경례를 붙였다. 군인의 마지막 경례.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제 시작을 향하고 있었다. 끝까지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픔을 꾹 참고 견디는 것도 용기지만 세상을 바꾸는 건 결국 곧게 선 사람이 아닐까요?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